오늘 제가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익숙한 얼굴도 있으시고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신데 아마도 저희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암 환자의 마음 관리인데요. 먼저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암 환자의 마음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실제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암 환자분들의 마음이 이러하더라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이 암 환자분들의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반 환자분들의 차이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이야기를 하다가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정신과 연구들에서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접근을 할 것인가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암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요,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80살이 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때까지 살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상 36.9%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평균 한 30%가 넘어가면 우리가 3명 중에 1명, 많게는 5명 중에 2명 정도는 살다 보면 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치료하면 성과가 어떠하냐? 예전에 이제 90년대만 해도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확률이 낮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극복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대쯤에 들어오니까 암 5년 생존율이 7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실제로 암에 걸리더라도 아직까지는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과가 다른 여타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의학 기술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 결장, 직장과 같은 소화기 암은 서방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이외에 폐나 유방이나 성적이 결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어두운 점은 우리 환자분들의 실제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를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살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연한 회색이 일반 인구고요, 이 진한 회색이 우리 암 환자분들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이 남성분에서는 굉장히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원래 남자분들이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충동성이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행동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성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암 환자분들에서도 결코 그렇게 뒤지지 않고 역시나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은 이 차이를 보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닌 다른 사망 원인을 찾아봤을 때도,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여기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 기타에 들어있는 정신과 질환이 결코 낮은 비율을 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제가 또 하나 넣은 거는, 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암 환자분들의 아내나 남편의 마음의 건강도 사실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암 환자분들의 아내나 남편 중에 처음 발생하는 정신과 질환, 그 다음 술, 담배 많이 하시는 거, 그 다음 우울증, 이런 걸 보면 이 주황색이 일반 인구라고 하면 이 파란색이 이제 보호자들이거든요.
보호자들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배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할 수 있고 다른 장기에 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암에서 공통적으로 침범되는 곳이 마음이라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이 이제 암 정복의 시대죠.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발생률이 3명에서 1명, 많게는 5명에서 2명까지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암 연구가 많이 생기면서 치료도 많이 발달했고 아까 보셨듯이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 건강은 어떠하냐?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게 몸만 있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도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몸을 아무리 치료해도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져도 실제로 높은 자살률, 우울증, 불안, 불면증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결국 3명 중 1명 꼴이라면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자분들이 가져가실 첫 번째 단어 중에 하나가 암 환자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암 환자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특별히 디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디스트레스는 뭐냐면 암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또는 사회에서 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괴로움 또는 암을 진단받고 나면 환자가 자연스럽게 겪는 정신적인 고통, 예를 들어서 상처받기 쉽고 슬프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고통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디스트레스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이 이제 단어를 잘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게 슬픔, 그리고 걱정, 두려움이죠. 이 정도로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정도가 있는 반면에 진행을 하다 보면 또는 내가 마음의 조절이 잘 안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치료를 내가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 그리고 종교가 있으시다면 왜 하느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이제 종교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죠.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 우울, 공황, 불면 이런 증상들까지 겪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면 치료할 때 이거를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다루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걸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많은 이제 의사와 환자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암이 저의 진짜 문제인데 마음을 치료한들 암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나를 너무 까다로운 환자로 볼 것 같다. 나를 좀 너무 예민한 환자로 볼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기 좀 어렵다. 설사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 치료하는 거다. 암 크기 줄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그냥 참는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도 있죠. 내가 이거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진료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그거를 내 전문 분야의 과정을 다루기도 너무 짧은데 마음 상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 대기 시간이나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좀 협진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는 분도 또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림돌을 좀 극복을 하고 실제로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디스트레스의 초기 대부분은 병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가능한 치료법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의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언제 도움을 받아야 되냐, 또는 다른 이 정신 전문가들의 도움은 언제 받아야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북유럽이죠. 북유럽에서 한 600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암을 진단받고 나서 언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하고 언제 심혈관 질환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지 시기별로 확인을 좀 해보자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일반 인구의 위험도를 1이라고 봅니다. 일반 인구가 자살할 확률을 1이라고 보면 암 진단을 받은 첫 주에서 12주까지, 즉 이제 3개월이죠. 초기 3개월에 이렇게 4.8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5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째까지, 52주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째까지 2.5배로 여전히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고요. 1년쯤 지나면 이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다, 이제 조금 받아들여진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초반에 진단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특히 진단받은 지 첫째 주에 굉장히 12배까지 올라간다는 통계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초반에 많이 지지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쯤 지나면 그래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1.8배에서 한두 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충격,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큰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도 왜 급사하고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암 진단 받은 1주 차에 5.6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일반 인구를 1이라고 봤을 때 암 환자분들이 첫 주에 받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좀 지날수록 1년이 지나면 보통 일반 인구하고 비슷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혈액 종양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먼저 가시면 진단받으신 첫째 주에는 제가 거의 다 검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뵙지는 못하더라도 지면으로라도 이제 정신적인 어떤 충격적인 거가 어느 정도신지, 우울하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진을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다 못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취지였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빠르게 우리가 같이 대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보호자분 입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의 초기 상태에서는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암 환자의 아내와 남편은 어떠냐? 이것도 역시 이제 북유럽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요. 한 200만 명 넘게 일단 모아서 연구를 해보면 역시나 이 암 환자분들의 배우자분들도 1년째까지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 암 환자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호자분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더라. 그래서 특히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가 처음 1년 동안 30% 이상 증가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분들 중에 예전에 내가 정신과 치료를 잠깐 받았다, 나도 신경성이 높아서 우울증 치료를 잠깐 받았다든지 불안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겪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슬픔이나 걱정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 안에서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우리가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안에서 조절이 안 되고 결국에는 좀 더 심각해지면 그때는 따로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 후에 겪는 이 슬픔 내지 걱정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주 내가 뭐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라고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게 뭐냐? 결국에 인간이 큰 일을 겪고 나면 정신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처음엔 충격을 받지만 점점 마음을 다스려가고 우리가 조절해 가잖아요. 이 진단 역시도 이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았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내가 평범했는데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역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가족들도 이제는 나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면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고, 또는 직장에 갔더니 은근히 좀 쉬었으면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변화를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암의 종류라든지 이 어느 정도 1기, 2기, 3기, 4기 이런 병기가 있잖아요. 그걸 겪으면 잘 안 낫는 암이라던데 내지 3기, 4기 얘기를 들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료가 잘 되더라도 암 정기 검사가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재발했을까? 전이가 됐을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이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외모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겪을 수 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항암을 했다, 방사선 치료를 했다, 통증이 생겼다, 구역질이 난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내 몸의 상태가 변하니까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하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트레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적응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좀 분류를 해놨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환자분한테서는 거의 말 그대로 짬뽕돼서 나옵니다. 이때 저때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시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과정을 좀 볼게요. 학문적으로는 처음에 진단받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환자분들이 갑자기 진단을 받으니까 혼란스러운 데다가 충격, 심한 분들은 이제 공포, 막 흥분해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내가 실감이 안 난다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부정의 시기다. 아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왜 나한테 이렇게 병이 왔는지를 이제 좀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좌절을 하시거나 지나치게 이제 화를 많이 내시거나 또는 이제 불안해 하실 수도 있다. 이때를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그 이제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도 해보고 화도 내봤는데 결국에는 진단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치료 과정은 이어지고,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써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못 살아서 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어떻게 합니까? 봉사활동도 갑자기 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고요. 안 가던 교회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당을 가실 수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부터는 더 내가 마음을 바꿀 테니 새로운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때를 우리가 이제 타협을 해보려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결국 진단이 달라지지 않고 치료는 자꾸 진행되고 몸은 자꾸 쇠약해집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운명이구나. 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쵸? 때로는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치료하는 데에서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우울의 시기다. 이제 정신적으로 좀 가라앉는 시기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때 환자분들이 이 디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디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바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암 환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한테 본다면 결국에는 지나온 세월을 다 수용하고 내 상태를 통합하는 거를 이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못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학문적으로 나누자면 이까지 가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나온 삶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내가 어쨌든 죽음을 마무리하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을 다 수용하고 통합하고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상 이 죽음에 대한 회피가 너무 강할수록 나는 절대 죽기 싫어. 내지 죽는 거는 마치 이제 저승사자한테 끌려간다는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수용 단계에 도달이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적응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꼭 죽음에만 그러니까 그 암 환자분들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큰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도 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무기력하고 좀 힘들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디스트레스가 있고 디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암 진단이라는 걸 받고 나서 겪는 마음의 적응 과정인데 그게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분들을 뵀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례만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60세 남자분이시고 종교는 특별히 없었고요. 한 20년에서 22년 동안 원래 저희 병원 다니시던 분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세요.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암이 재발했다고 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원 2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시기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뭘 해야 됩니까? 추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병이 혹시라도 안 좋아졌을까봐, 결과가 안 좋아졌을까봐 추적 검사를 2년 동안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심리 상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왜 그랬어가 아니라 왜 이분이 그 과정을 못 겪었을 생각해보면 이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적 검사를 안 받았대요. 근데 이제 뭔가 몸이 안 좋아서 2년 만에 CT를 찍었는데 재발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고 검사도 안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싶었던 분이 재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디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겪을 정신적인 적응 과정은 굉장히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가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오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표현에 의하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들은 후부터 우울하고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떨리고 장이 쿵떡거린다. 소위 환자분들이 깝깝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막 속에서 이제 열이 난다.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병이 최악의 상태에서 발견된 것 같다. 혼자서 이렇게 이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극단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오실 때는. 이분들의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이제 내가 암 환자인 걸 안 알리고 정신과를 가면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막 숨이 막히고 갑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게 심한 분들은 병원에 오기 전날에 정기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병원 오기 전날에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병원 건물만 봐도 어떻습니까? 막 몸이 안 좋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분도 계셔요. 예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미리 병원에서 내가 어렵게 치료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병원 건물만 봐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불면증 정말 많습니다. 불면증이. 근데 이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그냥 적었거든요. 너무 흔하다. 저녁에 잠이 쉽게 들지 못하거나 또는 잠은 들었는데 밤새 자주 깨거나 또는 괜찮았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분도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제 치료받다 보면 몸의 증상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젊으신데요. 만 58세, 만 나이입니다. 만 58세 분이시고 예전에는 일도 활발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환자분 오셨는데 만사 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병원 오시기 한 3년 전에 폐암을 진단받으셨대요. 그래서 막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임상시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저것 해봤다. 그런데 초반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암 환자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할 정도로 내가 팔팔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내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호흡기 내과도 가라 그러고 순환기 내과도 가라 그러고 점차 진료과가 늘어나고 폐렴이라든지 합병증들을 이제 겪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멀리 다니기 어렵잖아요. 서울까지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가지 말고 그냥 항암 치료니까 부산에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부산 다른 데서 또 항암을 한 차례 맞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짧게 보니까 환자분하고 사실은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폐가 작동을 안 합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선생님도 알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얘기 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얘기하지만 다 얘기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잠깐 치료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환자분 마음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숨이 차서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산소 발생기를 착용을 하고 오셨고요.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마음도 가라앉아, 몸도 가라앉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좋은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제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디스트레스라는 거는 이 신체 증상이 악화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가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볼 때는 드러나는 증상을 듣지만 결국에는 그 밑에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디스트레스라는 게 암 환자분들의 신체 증상이 심해질수록 같이 가요. 예를 들면 통증이 심하다. 우리 몸이 아픈데 막 즐겁지는 않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냐하면 암이 혹시 퍼진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는 마음이 불안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해서라도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뭐 다른 이제 훈련을 좀 벼들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심 구토는 어떻습니까? 오심이 이제 말 그대로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약간 메스껍다. 구토는 실제 토하는 거죠. 항암을 했더니 막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 오심이라든지 이 디스트레스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환자가 있는데요. 항암을 첫 번째 했는데 너무 구토를 많이 했대요. 실제로 구토를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 아직 항암도 안 받았는데 항암 다음 치료 때문에 입원했더니 입원하자마자 구역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분이. 아직 항암 안 들어갔는데. 그분이 항암 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과로 이제 협진 의뢰가 된 사례가 최근에 있거든요.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학습된 조건 반사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개가 있으면 그 개한테 땡땡땡땡 종을 치고 음식을 줍니다. 다음 날도 땡땡땡땡 종을 치고 음식을 줘요. 그럼 한참을 지난 후에 땡땡땡땡 종만 쳤는데 음식 안 줬는데 입에서 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먹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종소리하고 먹을 거하고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항암을 했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항암합니다. 말만 들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기 불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생기지 않은 일인데 아직 안 했는데 미리 몸에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은 이제 항불안제까지도 안 쓰고 소량의 그 불안 조절하는 항우울제 종류만 좀 쓰고도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주면은 훨씬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일단 피로감. 그러니까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중요한 증상이죠. 평균적으로 4명 중에 3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기력이 없다,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조금만 다녀도. 자녀분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외출도 같이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피곤해서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력이 떨어지는 정도에서 가벼운 정도에서 기진맥진, 나중에는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다. 이 정도 수준까지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암 자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암 치료 때문에, 방사선 항암 때문에 또는 진통제가 너무 많아서 또는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에 맞춰서 교정을 해주고 환자분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호흡곤란. 일단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우리는 불안하죠. 특히 폐 쪽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공포감이 굉장히 높다 그러거든요.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숨이 더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호흡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그 밑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내과 치료도 열심히 하시되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하면 좋겠다. 입맛이 떨어지는 거는 많이 겪으시죠,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런데 가족들은 이제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점차 조절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 치료의 인간적인 측면. 이게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 대상이 AI가 아니잖아요. AI면 딱 몸만 치료하면 끝나거든요. 그 원칙대로 치료하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 대상이 인간인지라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안 해주면 환자들이 오랫동안 잘 치료해 나가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인간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인간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정신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암 치료 원칙대로 쭉 유지하면 되지 환자분들 입장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부작용을 다 견뎌야 될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종양내과 선생님들의 그 원칙은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보장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은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엄청 간단합니다. 의학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한 5년 더 사느니 이렇게 고통받을 바에야 그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죠. 이 자존감의 변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암 치료의 인간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의 정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보자면 수술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뭐 아주 중병으로 한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해봤을 때 수술하는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수술실 입장했을 때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겪을 이 외로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무서울 거고요. 예전에 내가 수술해봤더니 또 안 좋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암의 정신적인 부작용. 항암은 일단 신체적인 부작용을 환자분들이 많이 겪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 기복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막 우울했다가 화를 냈다가 짜증냈다가, 항암 치료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부 약제는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불면증, 피로감, 이런 많은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힘든 부분이 있죠. 이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환자분들 입장에서 실제로 보면 피로감을 엄청 호소합니다. 한 달 받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전에 우울증이 좀 있었던 분들이, 또는 예전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예전에 받았던 우울증 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심리적인 이 힘이 조금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어느 부위에 받느냐에 따라서 몸의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슴 쪽을 받으면 식사를 좀 넘기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와요. 그럼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죠? 질문이. 저도 처음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암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도 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거고, 제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정신과 의사로는 훨씬 더 길지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환자분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겼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살아가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쪽으로, 더 성숙한 인간성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럼 인간성은 뭔데? 인간이라는 게 뭔데? 이런 걸 갖춰야 돼 라고 정리를 이미 많이 해놨어요. 심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성숙하려면 이것들을 갖춰야 돼. 뭐가 있는지 볼게요. 지혜가 있어야 돼.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개방성도 길러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해. 용기도 있어야 돼. 진실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힘을 내서 불의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끼리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 때로는 작은 일에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론을 내신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또 다른 이론을 내면 다른 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성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길러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도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아, 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 입장이에요. 보호자인데 남편한테 계속 이제 희생해야 되잖아요. 보호자는 왜냐하면 계속 간병해줘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뭘 배우는 겁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성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결국엔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사는 부분도 있다는 걸 가끔 상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 두 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이거를 많이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 선생님들이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면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죽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승사자가 잡아가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 이렇게 이름 부르면 벌떡 자다가 영혼만 빠져나와서 저승사자한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형태로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죽음이 너무 무서운 존재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또 이분들도 특이하시죠. 죽음학이라는 걸 탄생시킨 분들이 있어요. 죽는 것만 30년 동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만 1000명씩 만나면서 면담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뇌파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망입니다 선언했는데 조금 있으면 살아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뭐 기적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만 만나러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게 특이한 분이 많죠.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죽음학의 대가고요. 한 30년 넘게 이것만 암센터에서 근무하셨다고요. 호스피스 창시자입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게 뭔지 제가 조금 이따가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죽음, 이분의 죽음 이론을 이해하면 호스피스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체다. 육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마치 봄이 와서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일단 의사들은 개통철학은 얘기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합니까? 근거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과학에 기반해서 많은 사례들을 모으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제가 정신과 의사 이렇게 해보니까 암센터에서 10년 넘게 있으니까 이런 통찰이 생깁디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게, 아, 사람이 인간성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구나, 성숙해지는 거구나, 익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배워간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 수업이에요. 살아가는 게 수업 받는 거래요. 그 수업이 끝나면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인생 수업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 했을까요? 저는 아까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거를 배워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배워야 된대요. 사랑을.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야 된답니다. 그냥 나를 전체 내어줄 수 있고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게 인생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죠.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자라잖아요. 누에 고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 고치를 딱 깨고 나비로 가면 그게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구의 하이라이트가 죽음을 3단계를 나눠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단계를 나눕니까? 물론 이제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해보니까 결국에는 고치를 떠나는, 즉 몸을 떠나는 과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육체에 손상이 생겨서
호흡할 수 없고 맥박도 뛰지 않고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 그럼 뭐예요?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겪고 나면 나비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죽음은 다른 존재, 즉 다른 정신적인 에너지나 영혼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매 단계로 간대요. 우리가 마치 뭐 저승사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뭔가 평가받듯이 이 사람은 근데 그런 평가는 아니고 스스로 본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한순간에 알게 된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겪는 3가지 과정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죽음이 단지 이 삶으로부터 고통과 고뇌가 없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거래요. 모든 아픔과 부조화, 아픔이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끝나고 영원히 살아남을 단 한 가지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지금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죽음학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말할 정도의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음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또는 존엄한 죽음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중인데, 먼저 이제 공부했던 선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이분은 뭐예요? 우리가 몸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 영혼이 태어난다고 보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 한번 인생 수업 받고 다음 세상 가는데 고통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왜 받고 다음 세상으로 가느냐? 그 세상에 가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편안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줄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줄이고 그냥 그 다음 세상으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자. 그게 호스피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호스피스 가면요, 그 병동을 돌아보면 저도 아주 오래전이에요. 인턴 때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돌았거든요. 가면 사실 이제 삶의 마지막 자락이잖아요. 그때쯤 진짜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내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줄여주고요. 물론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줄여주고 정신적인 이 막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분한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가는 과정이니까 편안하게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스피스라고 이해하시면 이 죽음,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시면 통찰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만, 이 한 페이지만 보시면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말했던 게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 마음 관리가 왜 중요한가?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쵸? 왜 마음이 안 따라가냐? 왜냐하면 마음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디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다. 이거는 특히 암 환자분의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부르는 거다. 결국에는 암 진단 받고 나고 치료하고 나면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쵸? 도움이 필요할 때는 특히 암 환자와 가족 모두에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응 과정에서 수용과 통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이 다 수용이 되고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모든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최고봉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최고봉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가장 마음이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호스피스의 개념 얘기 드렸고요. 삶과 죽음이 통합되고 수용되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고 얘기 드렸고, 삶이란 무엇이다? 저는 인간성을 배우는 수업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대가분은 사랑을 배우는 수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내기,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